나는 2024년 12월 31일 밤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약혼식을 망쳤다. 정확히 말하면 약혼녀의 아버지가 나를 망쳤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축하 인사 대신 내 이력서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며 웃었다. 군대도 안 갔으면서 집안도 평범하면서 감히 우리 딸을 웃음이 터졌고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서 있었다. 약혼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게 되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33, 키 181, 체격은 나쁘지 않지만 얼굴은 피곤하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물었다. 너는 정말 무엄한 놈이냐?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군대도 안 간 주제에. 나는 군대에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유일한 아들로서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 사실을 숨긴 적은 없다. 약혼녀도 알았다. 그런데도 그날 그는 그걸 무기로 썼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 한 귀큰제 작은 금이가 있었다. 그 금을 따라 시선이 움직일 때마다 장인어른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다. 숨이 막혔다. 그래도 괜찮았다. 숨이 막히는 게 차라리 편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IT 보안 업체에서 8년 일했다. 연봉은 나쁘지 않았고 실력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무실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았다. 동료들이 왜? 라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나왔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약혼녀의 SNS를 들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행복한 척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친구들과의 여행 사진. 나와 관련된 건 모두 지웠다. 나는 그 계정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이유는 나도 몰랐다. 그냥 지우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장인어른의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중견건설사, 대표이사 김 회장. 나는 그의 양력을 읽었다. 육사 출신, 예비역 준장, 로비스트로 유명하다. 정관계 인맥이 두텁다. 약혼녀는 그의 외동딸이다. 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셨다. 차가운 캔이 손에 닿는 느낌이 좋았다. 나는 캔을 내려놓고 노트북으로 돌아갔다. 검색창에 김 회장 군대를 쳤다.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다. 김 회장 비리를 쳤다. 역시 깨끗했다. 그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비가 내렸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비에 젖어 번져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동시에 무서웠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복수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온통 채우고 있었다. 나는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머리를 때렸다. 물속에서 나는 장인어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날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내 살을 도려냈다. 나는 물을 더 뜨겁게 틀었다.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다. 그래도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나는 옷장을 열었다. 맨 뒤편에 아버지가 남긴 군복이 있었다.
아버지는 625대 육군 중사였다. 나는 그 군복을 꺼내 입어봤다. 소매가 짧고 어깨가 좁았다. 나는 거울 앞에서 경례를 해봤다.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군복을 벗어 던졌다.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장인어른의 회사 주식을 확인했다. 뉴스를 뒤졌다. 그의 이름이 언급된 기사를 모두 저장했다. 밤에는 헬스장에 갔다. 몸을 만들었다. 근육이 붙을 때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너는 아직 살아있다. 3개월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약혼녀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구일 뿐이었다. 진짜 목표는 김 회장이었다. 나는 그의 일상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골프장, 단골 식당. 나는 멀리서 그를 관찰했다.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게 좋았다. 어느 날 나는 그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는 걸 봤다. 70대 초반, 여전히 꼿꼿한 자세.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로 들어갔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언젠가 내가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거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다. 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조용히. 그는 강한 사람이었다. 강한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그의 강함을 이용해야 했다. 나는 노트북에 새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김 회장. 나는 미소 지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2025년 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남에서 이사했다. 용산으로. 낡은 빌라 3층, 보증금 없는 전세. 돈은 사표를 내며 받은 퇴직금과 적금 깨서 버텼다. 회사 동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다. 러닝, 헬스, 샤워.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오후는 자료조사, 밤은 다시 운동. 규칙적인 삶이었다. 규칙이 나를 지탱했다. 혼란이 오면 규칙으로 돌아갔다. 김 회장의 일상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그는 여의도 모 골프 연습장에 간다.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한다. 5시쯤 끝나면 근처 한정식집에서 저녁을 먹는다. 혼자다. 나는 그 식당 맞은편 건물 옥상에 자리를 잡았다. 망원 렌즈로 그를 찍었다. 사진 수백 장이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다. 창가, 한강이 보이는 자리.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도 외로운가? 그 생각이 들자 순간 흔들렸다. 나는 사진을 지우려다 멈췄다. 지우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어느 날 약혼녀가 결혼 소식을 올렸다. 상대는 재벌 3세. 나는 그 게시물을 봤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축하 댓글을 달 뻔했다. 손이 떨렸다. 결국 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예비 신랑 프로필을 조사했다. 깨끗했다. 나는 실망했다. 약점 하나 없으면 재미없다. 5월, 기회가 왔다. 김 회장의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서울 재개발 사업. 수조 원 규모.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웃었다.
큰돈이 움직이면 틈이 생긴다. 항상 그렇다. 나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보안업계에 아직 인맥이 있었다. 최근 입찰 자료 유출 사건들 좀 정리해 줄 수 있어. 동료는 의심하지 않았다. 자료를 보내줬다. 나는 그걸 읽으며 김 회장의 회사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된 걸 발견했다. 아직 의혹 단계? 하지만 시작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형사 전문, 비싸다. 선임료는 퇴직금 절반을 날렸다. 변호사는 나를 보며 말했다. 증거가 없으면 힘들어요. 나는 대답했다. 증거는 제가 만들 겁니다. 여름이 왔다. 무더웠다. 나는 에어컨 없이 버텼다. 땀이 흘러도 좋았다. 땀이 흘러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김 회장의 회사 내부 인사를 찾았다. 어렵지 않았다. 돈을 주면 입이 열린다. 중간 관리자 한 명이 연락에 응했다. 술자리에서 그는 말했다. 회장님, 요즘 많이 예민하세요? 프로젝트 때문에. 나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그는 술기운에 털어놨다.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증거가 남아있다. 나는 그 말을 녹음했다. 그는 몰랐다. 나는 그 파일을 들으며 생각했다. 아직 부족해. 너무 작다. 김 회장은 이런 걸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더 큰 걸 숨기고 있을 터였다. 나는 기다렸다. 참을성을 배웠다. 8월, 약혼녀의 결혼식이 있었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그래도 갔다. 멀리서. 그녀는 아름다웠다. 김 회장은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사진 속 김 회장은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그의 눈을 봤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 처음으로 많이 마셨다. 취해서 토했다.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울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왜 나한테 그랬어? 대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보고 말했다. 이제 그만 울자. 가을이 왔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김 회장의 옛 부하를 찾았다. 예비역 장교들. 그들 중 한 명이 나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김 회장을 싫어했다. 옛날에 찍힌 게 있었다. 나는 그를 설득했다. 그냥 옛날 이야기만 해주세요. 그는 말했다. 김 회장이 군 시절 부대 공금에 손댔다. 증거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은 있었다. 나는 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익명 게시판, 군 관련 커뮤니티. 조심스럽게. 김 회장의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어느 준장 출신 건설사 회장시라고만. 반응이 왔다. 사람들이 추측했다. 나는 그걸 지켜봤다. 김 회장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 언론에서 의혹 기사가 나왔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터무니없다, 단호했다. 나는 그 회견을 보며 웃었다. 아직 멀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거울 속 남자는 눈이 차가웠다.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2025년 12월, 드디어 움직일 때가 왔다.
나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하청 비리, 군 시절 소문, 최근 입찰 의혹. 아직 치명적이진 않았다. 하지만 연결하면 그림이 그려졌다. 나는 그 그림을 검찰에 보낼 생각이었다. 익명으로. 그 전에 김 회장을 직접 만나야 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만나고 싶었다. 그의 눈을 보고 싶었다. 나는 그의 골프 연습장으로 갔다. 수요일 오후. 그는 연습을 마치고 나왔다. 나는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그가 차에 타려 할 때 나는 다가갔다. 김 회장님. 그는 나를 봤다. 처음엔 기억 못했다. 그러다 눈이 커졌다. 너 그때 나는 미소 지었다. 네, 무엄한 놈입니다. 그는 경계했다. 무슨 일이냐? 나는 말했다. 그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딸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는 얼굴이 굳었다. 고맙다. 이제 갈 테니 비켜라. 나는 비키지 않았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날 왜 저를 그렇게 모욕하신 겁니까?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너 같은 놈이 내 딸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같은 놈이었죠.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는 코웃음 쳤다. 변해도 본질은 안 변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그를 봤다. 그는 불편했는지 차에 탔다. 나는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다. 그날 밤 나는 자료를 정리했다. 그리고 익명 제보를 준비했다. 그런데 멈췄다. 아직 이르다. 김 회장은 강하다. 이런 걸로 끝나지 않는다. 반격할 것이다. 나는 반격을 기다렸다. 2026년 1월 반격이 왔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조사받았다. 퇴직금, 적금 내역 전부. 나는 아무 잘못 없다. 하지만 조사 자체가 압박이었다. 누군가 신고했다. 김 회장 쪽이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건 협박입니다. 우 변호사는 말했다. 증거가 없어요. 나는 웃었다. 알아요.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김 회장의 운전기사를 매수했다. 돈이 많이 들었다. 거의 파산 직전. 운전기사는 말했다. 회장님, 요즘 잠을 못 주무세요. 누가 뒤를 캐고 있다고 믿으세요? 나는 물었다. 뭐가 제일 무서우신데요? 운전기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군 시절 이료. 그게 터지면 끝장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결정을 내렸다. 군 시절 공금 횡령. 증거는 없다. 하지만 증인을 만들면 된다. 나는 옛 부하 중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았다. 돈 많은 노인. 가족이 있다. 나는 그를 만났다. 술을 먹였다. 녹음했다. 그는 울면서 말했다. 그때 회장님이 직접 지시했어. 나는 그 파일을 가졌다. 이제 무기였다. 2월, 나는 움직였다. 그 파일을 언론사에 보냈다. 익명. 동시에 검찰에. 사건이 터졌다. 김 회장은 부인했다. 날조닥 하지만 증인이 나왔다. 옛 부하가 실명으로 증언했다. 나는 뒤에서 돈을 주며 그를 지탱했다. 김 회장의 주가는 폭락했다. 프로젝트는 중단. 언론은 매일 그를 물어뜯었다.
나는 TV를 보며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3월, 김 회장이 나를 찾았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다. 만나자. 장소는 그의 집무실. 나는 갔다. 그는 늙어 보였다. 눈이 푹 꺼졌다.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내 놈 지디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얼마면 되겠냐? 나는 웃었다. 돈 아니에요. 그는 물었다. 그럼 뭐냐? 나는 말했다. 그날 그 웨딩홀에서 하신 말씀 다시 들려주세요. 그는 침묵했다. 나는 기다렸다. 그는 결국 말했다.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날 하신 말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감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나는 나왔다. 건물 로비에서 약혼녀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고 멈췄다. 눈이 붉었다. 그녀가 말했다. 왜 그래? 나는 대답했다. 너희 아버지가 시작했어. 그녀는 울었다. 제발 그만해. 나는 그녀를 지나쳤다. 뒤에서 그녀가 소리쳤다. 너 미쳤어. 나는 미소 지었다. 미쳤는지 모른다. 봄이 다시 왔다. 김 회장은 구속되었다. 공금 횡령, 뇌물. 구속 기소. 나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그를 봤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승리했다. 그런데 기쁘지 않았다. 빈 껍데기 같았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눈이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뭐지? 돈은 거의 다 떨어졌다. 일도 없다. 나는 다시 취업을 준비했다. 이력서를 냈다. 떨어졌다. 배경조사가 문제였다. 누군가 나를 막고 있었다. 김 회장 쪽 잔당일 터였다. 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매일 취하면 과거를 떠올렸다. 약혼녀의 웃음, 김 회장의 웃음. 나는 술병을 벽에 던졌다. 유리가 깨졌다. 손에서 피가 났다. 나는 그 피를 보며 웃었다. 어느 날 옛 동료가 찾아왔다. 너 괜찮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김 회장 쪽에서 협박받고 있어? 너 때문이라고. 나는 말했다. 미안. 그는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여름, 약혼녀가 찾아왔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배가 불렀다.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아빠가 자살 시도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었다. 너 때문에. 나는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시작했어. 그녀는 소리쳤다. 너도 사람 맞아? 그녀가 떠난 뒤 나는 병원에 전화했다. 김 회장은 살아 있었다. 중태. 나는 병원으로 갔다. ICU 앞 유리 너머로 그를 봤다. 산소호흡기, 링거. 나는 유리를 보며 말했다. 이제 됐습니까? 간호사가 나를 쫓아냈다. 가을, 김 회장은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다. 회사는 도산 직전. 약혼녀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뉴스로 봤다. 나는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술을 끊었다. 몸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유가 없었다. 그냥 습관이었다. 겨울,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번엔 나를 위한 계획. 해외로 나가자. 돈은 없다. 그래도 가야 했다.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았다. 나는 여권을 꺼냈다. 유효기간 남아 있었다. 나는 짐을 쌌다. 작은 배낭 하나. 출국 전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 회장 쪽에서 합의 제의요. 돈 줄 테니 끝내자고. 나는 물었다. 얼마나? 변호사는 금액을 말했다. 나는 웃었다. 받겠습니다. 돈이 들어왔다. 나는 그 돈으로 항공권을 샀다. 태국행 한 달치 숙소도 예약했다. 공항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뉴스를 봤다. 김 회장은 여전히 의식불명. 나는 화면을 껐다.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다.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끝인가? 비행기가 이륙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약 980자. FILO. 태국 방콕 2026년 1월 5일. 나는 싸구려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다. 에어컨 없고 모기 많고 소음 많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서울보다는 나았다. 나는 매일 해변을 걸었다. 맨발로. 모래가 뜨거웠다. 나는 그 뜨거움을 느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한국 뉴스는 보지 않았다. 핸드폰 데이터도 끊었다. 나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카페에서 한국인을 만났다. 나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 그는 나를 보더니 말했다. 한국에서 왔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 회장 사건을 물었다. 그거 아직도 난리요? 나는 말했다. 모릅니다. 그는 웃었다. 세상 참 좁아.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꿈을 꿨다. 김 회장이 나를 보며 웃었다. 그날 웨딩홀에서처럼. 나는 꿈속에서 그를 때렸다. 그는 피를 흘렸다. 나는 깨어났다. 땀이 흘렀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돌아가고 싶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추웠다. 나는 낡은 코트를 입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탔다. 집으로.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청소를 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편의점에 갔다. 컵라면을 샀다. TV를 켰다. 김 회장은 사망했다. 장례식 뉴스. 약혼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봤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나는 TV를 껐다. 그날 밤 나는 옛 자료를 모두 지웠다. 하드디스크를 포맷했다. 증거, 녹음, 사진 전부. 나는 거울을 봤다. 여전히 텅 빈 눈.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음 날 나는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보안업체. 연봉은 예전보다 낮았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면접을 봤다. 합격했다. 출근 날짜를 받았다. 출근 첫날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약혼녀였다. 그녀는 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멈췄다. 나는 말했다. 오랜만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봤다. 눈이 차가웠다. 나는 사무실로 올라갔다. 내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점심시간,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커피 한 잔 할래? 나는 따라갔다. 옥상. 그녀는 말했다. 아빠가 죽기 전에 내 이름 불렀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미안하다고. 나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녀도 한 대 피웠다. 우리는 말없이 서울을 내려다봤다. 그녀가 물었다. 너 지금 행복해?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우리는 각자 사무실로 돌아갔다. 2026년 여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실력은 여전했다. 승진 제의도 받았다. 나는 수락했다. 약혼녀와는 같은 회사지만 말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회사에서 군 관련 보안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국방부 낙찰. 나는 팀장으로 배정되었다. 프로젝트 첫 미팅 날 국방부 관계자들이 왔다. 제복을 입은 장성들. 나는 브리핑을 했다. 끝나고 한 사람이 나를 불렀다. 김 대리님. 나는 돌아봤다. 육군 대장, 현역 최정상급 인사였다. 그는 나를 보며 경례했다. 고인의 아드님이시죠. 아버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625참전 용사였다. 훈장도 받았다. 나는 그 사실을 거의 잊고 살았다. 대장은 계속 말했다. 아버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경례를 답했다. 손이 떨렸다. 미팅이 끝나고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와, 대장이 직접 경례하네. 그날 퇴근길 약혼녀가 나를 기다렸다. 그녀는 결혼 반지를 빼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결혼식 때 그 소문 들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아빠가 잘못했어. 나도.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나는 말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각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집에 돌아와 나는 아버지의 군복을 다시 꺼냈다. 이번엔 맞았다. 나는 거울 앞에서 경례를 했다. 눈물이 났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다. 별이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는 아직 사람 맞니? 대답은 없었다.